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UN 산하에 있는 대단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460 테라와트시였어요. 근데 2026년에 1000 테라와트시입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500 테라와트를 만든다?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또 2025년 내년부터는 자 에너지 산업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세마이 트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체계에 지금 들어가는 공장을 너바다에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생산량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저가 모델 경향성으로 볼 때 상승의 시작은 2025년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AI와 전기차, 테슬라, 로보칼리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AI. 현재 AI 산업이랑 AI 기술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걸까요? 2024년 지금 6월이죠. 우선 뭐 세상이 AI에 관련해서 변한 거는 사실 그 전부터 AI는 계속 있었지만 그렇죠. 2023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한 이래로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는 이 AI들을 모델을 학습하고 응용하는 서비스들이 나왔고 이 학습하다 보면 많은 GPU가 필요하게 돼 있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됐고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좀 지속적으로 또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2023년 H백의 판매율을 보게 되면 구글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네 기업이 H백의 40%를 사갑니다. 강력한 수요가 존재했는데 그 수요의 40%를 기업 4개에서 가져가 버렸던 거죠.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많이 사갔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고 2등이 메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4개 기업이 전체 H백의 매출 100%를 가져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이게 거품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품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연관된 사람들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젠슨 왕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요즘 뭐 신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과거에 작년 2023년 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멘트랑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혁명인 거죠. 네, 아이폰 모멘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냅니다만 그때 그렇게 큰 세계적인 파동은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망속도가 투지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여러분 5G 저희가 쓰고 있는데 2G 우리 한국에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됐을 때 2011년 같은 경우는 3G망에서 4G망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2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인내심. 그래서 예를 들면 지도를 잘못 터치하면 모는 종이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고 요금도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니치 마켓에 대중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틈새 시장만 형성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었고 큰 대응을 안 했던 기업이 당시 1위 피처폰 사업자였던 노키아였죠. 노키아는 그 이후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아이폰이 일부 팬보이들에게 애플 바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는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이 앱스토어의 앱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는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확산이 된 거고 또 2010년, 2011년에서 삼성전자, LG전자들이 이 판에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해서 형성을 하다 뛰어들게 되고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거대한 매스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수많은 앱들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미디어가 소비되고 여기에서 커머스가 소비되고 여기에서 뱅킹이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2010년부터 2020 지금 4년까지 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했는데 이 기업들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 기업이죠.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변했고 기업의 질서까지 변했던 원 프로덕트에서 시작해서 원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경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이폰 모멘트라는 거고 젠슨 왕은 지금 생성 AI 모멘트가 시작되고 있다. 즉 이 물결이 지금은 클라우드 업체에 미쳐지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연결돼서 작년에 특히 2023년에 신규 고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모든 기업들이 S&P 100, 500에 있는 기업들이 다들 우리는 AI로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의 AI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GPT
오픈 AI 있는 GPT 엔터프라이즈의 고객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PwC 같은 경우에는 GPT 엔터프라이즈의 리세일러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GPT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GPT 생성 AI 활용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가 있죠. 그래서 파이낸스 섹터, 은행들도 지금 계속 도입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로펌들도 도입하고 있죠. 뭐 다양한 기업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죠. 이것이 1차적인 물결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거겠죠.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GPU 칩의 가장 강력한 스트롱 디맨드, 강력한 디맨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만 멈춘다라면 이것은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사이클이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요즘 나오는 것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주기 반복을 이렇게 한다라면 슈퍼 사이클은 좀 더 길게 가서 호황이 10년 정도까지 가는 것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AI와 관련돼서는 슈퍼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산업하고의 컨버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봇과 AI가 결합하면서 AI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연결되면서 AI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와 또 한 축은 밀리터리 산업입니다. 밀리터리가 국방이 연결되면서 지금 뭐 올해 타임즈가 2월 달에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타이틀지를 만들어서 되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런 밀리터리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부에서 이 AI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권, 주베린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GPU 칩들이 들어가게 돼 있다. 들어가고 있다 이미. 그래서 국방성에도 엄청나게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산업들이 연관되게 되고 있고, 로봇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I 로봇은 여러분 자동차 산업보다, 전체 자동차 산업보다 작게는 30배, 많게는 40배 정도 큰 규모의 신산업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거대한 AI 학습도,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로봇마다 하이엔드 칩이 들어갑니다. 추론 칩들이.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대한 산업들이 지금 AI의 시발점, 원 프로덕트라고 하는 AI라는 이 생성 AI 기술이, 그리고 여기에 결합된 GPU가 세상 전체의 산업들의 질서 재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멘트라는 거고, 젠슨 왕은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 for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의 물결은 저는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AI의 수준은 이렇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여러분들 놀라시는 이 AI 수준을 흑백 TV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TV의 역사, 화면의 역사로 보면은 흑백 TV 지금 이제 시작을 통과를 하고 있다. 이제 칼라 TV도 나와야 되고, 스마트폰도 나와야 되고, 대형 스크린도 나와야 되고, LED 화면도 나와야 되고, 올레 화면도 나와야 되고, 이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다라는 거죠. 비로소 지금 AI는 흑백 TV 산업 정도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AI 산업은 저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의 기간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GPU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GPU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클라우드의 어떠한 이런 시스템들, 로봇들도 여러분 AI 로봇 되면 로봇들도 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다, 클라우드와 연결되지 않는 로봇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봇도 클라우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는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드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모든 군사용품들도 다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장비는 다 클라우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 데이터 센터 산업들도 커지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서버로 공급하는 기업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단히 이 연쇄 효과와 리플 이펙트라고 하죠. 이 물결처럼 이렇게 가면서 파도 효과들이 계속해서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AI 혁명이 닷컴 버블처럼 무너질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요. 이제 시스코도 정말, 그러니까 당시 닷컴 버블 경험해 보시는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수직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수직적으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았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시스코는 왜 성장했냐면, 당시에 스타트업들에 대한 VC들의 엄청난 투자들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는데, 당시에는 클라우드가 없었기 때문에 시스코의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를 다 사들였어요. 근데 이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줄도산을 합니다. 그럼 이 서버 장비를 어디다 놔둡니까? 중고 시장에다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고 시장에 내놓는데 사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스코는 자신의 어떠한 그 매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엔비디아 보시면 지난 분기하고 사실 기적적인 분기 실적은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잖아요. 영업이익률도 미쳤던데요. 네네. 그것들을 보시면, 올해 1분기를 보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는 흔히 말하는 컴퓨팅이라든지 게임용으로 팔고 있는 이 매출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죠.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즉 데이터 센터에 판매되는 이 하이엔드 칩, GPU, 그러니까 H100이죠. 이 H100이나 A100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한다는 거고, 그로스 마진, 즉 총 매출 이익률이 78%,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65%인가 그랬잖아요. 하드웨어가 78%의 매출을 맞추는 것은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수익률이 그로스 마진이 70%대나 80%대를 만든 적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있었지만 물건 하드웨어를 팔아서 78%의 그로스 마진을 냈던 것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금 보유고만 해도 지금 수백억 달러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고에서 나오는 1년 이자만 해도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전체 1년 총 매출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떼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 이 떼돈을 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디맨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이 떼돈을 번 돈으로, 남는 이 돈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쫓아갈 경쟁사에 대해 간극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이 오픈 AI의 챗GPT가 있지만 구글의 제미나이가 쫓아오고 있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가 쫓아오고 있고, 심지어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쫓아오고 있으면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AI의 구체적인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근데 하드웨어는 여러분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생산을 하고 공정을 해서 R&D 차원에서 연구를 쫙 하면 여기에서 ASMR ASML, 네덜란드에서 물건 주문해야죠. 물건 주문해서 저희 공장까지 설치되는데 빠르면 1.5년, 길게는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량 생산, 램프업 단계로 가려면 2년은 좋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보기엔 1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야, 이게 더 갈까요, 아주?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다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레미 그램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로스 마진은 그 업계의 메디언 밸류, 그러니까 즉 중간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78%는 언젠가는 이 업계의 중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짜장면집하고 분식집을 비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집이 짜장면집인데 저희 집은 팔이 날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줄을 1kg를 섰어요. 그들이 줄이 1kg니까 가격을 2배로 올리네요. 그로스 마진이 높아질 거 아니야, 짜장면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 줄이 줄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분식집 때려치고 짜장면집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방장 구해야죠. 그 맛 똑같이 구현해야죠.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줄선 사람 중에서 일부는 지친 사람들로 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사들이 다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7조 달러, 7조 원이 아닙니다. 7조 달러를 구해서 우리도 반도체 생산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소식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월스트리트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돈 구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다. 그 어마어마한 상당도 안 되는 7조 달러, 이거 캐나다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1년 GDP보다. 이 많은 돈을 구하는 거가 아마 샘 알트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일 거다. 왜? 여기서 ASMR에다가 물건 주문해야죠. 이거 물건을 주문하려면 나름대로 공정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연구자들이 있어야죠. 이 연구자들을 먼저 확보해야죠. 공장 갖고 가면 생산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내려올 거예요? 미국엔 없는데. 그러려면 미국에서도 땡겨야 되지만 결국은 대만이나 타이완이나 코리아에서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도 아직 구하지도 못했으니 돈 구하는 게 가장 쉬울 거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하나는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의 78%가 다 탐나는 겁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78%를 엔비디아 혼자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지금 인텔, AMD, 인텔도 지금 정신 차렸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서비스를 내놓는 거고, AMD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물론 이제 거기는 HMD는 안 되는 데지만 다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가 먼저 B이죠.
그러니까 블랙웰 100과 200을 내놓겠다는 걸 내년부터 했다는 거고, 우리 또 지난주인가 요번 주에 있었던 타이완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루빈이라고 하는 블랙웰 다음 버전까지도 자기네는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칩에 있어서 좀 더 한 발씩 자기네들 앞서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젠슨 왕이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지컬 AI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 물리적 AI.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처럼 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물체의 AI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봇과 AI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자율주행이 자동차하고 AI가 결합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모든 것에도 AI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근데 그 AI는 사실은 우리 카메라에도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정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머신러닝 기술들이 다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단순한 AI가 아니라 생성 AI를 얘기하는 거고, 고급형 이런 하이엔드 AI가 다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같은데, 젠슨왕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AI 로봇을 예를 들자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AI 개발자가 몇 명 있을까요? 많으면 수십 명이겠죠? 네. 네? 수백 명은 아닐 것 같고. 예. 물론 개발자는 수백 명 될 거예요. 근데 AI 개발자. AI 개발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두산에서 우리도 AI 개발하려면 먼저 H백도 구해야 되잖아요. H백 구하지 못하면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써야 되겠죠. 이것도 방대한 규모로 필요하겠죠. 자체 모델도 없죠. 자체 모델도 개발해야 되겠죠. 이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젠슨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AI 로봇에 들어갈 AI를 만들겠다. 근데 조건은 있다. 우리 클라우드를 써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버티컬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AI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겠다. 근데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독특하게 뭐 오픈 AI라든지 뭐 이러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건 FSD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지어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과거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로봇들의 AI를 학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두산에도 주겠다. 어디서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AI하고 로봇이 결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결합되어 있었지만 AI는 결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I로가 들어간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로봇도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1mm도 오차도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그렇죠. 개발자들이 해놓은 대로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 뭘 바꾸고 이 순서까지 정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오픈AI가 같이 투자한 피규어 AI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을 거를 주어줘. 먹을 거를 얘가 분석을 하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사과가 하나 있으니까 사과가 먹을 거를 인식을 해요. 자, 사과가 위치한 건 미리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과가 물체가 인식된 곳으로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어깨도 나아가는 거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AI가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한 다음에 그것으로 몸을 움직여낼 수 있는, 거기가 물건과의 사과와의 거리, 사과가 얼마나 연약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힘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AI에서 지금 내가 물체를 파악하고 여기서 액션 플랜을 세우고 실제로 이것을 오퍼레이팅하는 이런 것들이 AI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로보틱스가 작동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와 로보틱스가 결합해서 이것을 AI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진출한 게 뭐냐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도, 죄송합니다. 종근당의 AI 개발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꽤 되겠지만, 거기에서 AI 개발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 AI 역량을 키운다? 젠슨왕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냐. 그래서 모나이라든지 메모라든지 해가지고 좀 프로젝트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AI 학습을 우리가 시키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만 하면은 그 AI를 쓸 수 있다. 그런 AI 개발자 안 구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한테 우리 서비스를 쓰라고 해서 이런 버티컬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즉 크게 요약을 대자면 두 개죠. 하나는 직접 하드웨어의 칩을 만들어서 이것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에 판매하겠다라는 거고, 한 축은 우리가 직접 AI를 만들어서 학습을 우리가 시켜서 우리 칩으로 여기에 계속해서 수많은 지금까지는 AI와 연결되지 않았던 산업들이 컨버전 되게 해서, 융합되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 AI 기술을 쓰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당연하게 AI 학습칩과 추론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 것만 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존에 성장하고 있는 수요에 엔비디아 칩을 공급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AI 산업이 커지는 것에 직접 자신들이 AI를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투 트랙으로 지금 스트롱 디맨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삼성은 이제 악재가 좀 있던 게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의 투자 심리 위축되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인공지능 투천주 명단에서 빠지고 HBM 반려가 뭐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탈락했다는 이제 보도가 그전에 나왔었죠. 보도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젠슨 항이 탈락 아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해줬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어떻게 보시고 당연히 이제 옆에 있는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반도체 수율 공정이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이 선발 주자인 건 맞죠. 그 맞고 우리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을 삼성전자는 캐치업하려고 하는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쫓아가려고 하는 힘들이 많이 탈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진들도 교체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율이죠. 수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오류율이잖아요. 내가 100개를 찍었는데 30개는 폐기해야 되고 70개는 성공하고 이 비율이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는 게 HBM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HBM에서 지금 탈락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젠슨왕에 의해서 탈락하지 않지만 합격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일종의 엔비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TSMC가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지만 1차 벤더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지금 1차 벤더가 지금 후보로 두 군데가 더 있는 거죠. 하나가 삼성전자고 하나가 마이크론이죠. 이 세 개 모두를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필요한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도 공장 짓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고 유럽에도 여러 번 공장 짓고 있습니다. 드레스덴에. 그럼 세 개의 공장 지역이 더 증설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세 개의 공장이 증설되면 생산량은 더욱더 많아질 것인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생산량을 증설하더라도 지금 타이완에 있는 공장과 미국 공장과 일본 공장과 유럽 공장, 독일 공장 이 네 개의 공장에 TSMC의 거기에 SK 하이닉스 혼자 공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엔비디아의 젠슨왕 입장에서는 공급선의 1차 벤더의 다양화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만 내놓으면 SK 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그로스 마진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젠슨왕 입장에서는 제발 삼성이 수율을 좀 좋게 해서 반드시 이 고급 HBM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니즈는 명쾌하게 있다. 그러겠네요.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게는 계속해서 이번에 실패했어? 그러면 이건 1차 테스트는 탈락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2차 테스트 남아있고 3차 테스트 있고 4차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갔더니 2차는 좀 됐는데 조금 모자래. 전력을 너무 많이 먹네. 좀 이거 수정해가지고 3차 테스트 가져와.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젠슨이 굳이 또 삼성이 탈락 아니다 이런 코멘트도 굳이 하는 거 보면 뭔가 삼성전자랑 어쨌든 잘 되길 바라는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벤더들의 경쟁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SK 하이닉스에 엔비디아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HBM 없이 H100을 만든다는 건 넌센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구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젠슨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공급선 1차 벤더를 다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이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게 자꾸 힘을 북돋아주면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좀 모자랐는데 예를 들자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완성도 높여서 납품을 언제까지 좀 해줘봐. 또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테스트 떨어져도 아니야. 요거만 조금 더 좋아지면 될 것 같아. 또 기회를 주고 저는 삼성전자가 HM에 결국에 가서는 납품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가 이제 시장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혹시 지금 사도 괜찮은 미국 빅테크 주식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단기 투자에 대한 데서는 능력이 없고요. 무슨 소식이 내일 무슨 내일 무슨 소식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우선은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두 가지의 버틀렉이 있어요. AI가 진행됨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버틀렉 병목 현상으로 나타났던 게 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떼돈을 번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버틀럭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4월 말에 마크 주커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타에 그러니까 이제는 칩이 버틀렉 병목이 아니다. 에너지가 병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병목은 여러분 물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1년에 데이터 센터를 10개에서 50개씩 계속 매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올해 4월 달에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라고 하는 UN 산하에 있는 대단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460
테라와트시였어요. 2022년에. 근데 2026년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기가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네, 2배 이상 증가하는데 2026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500테라와트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가 57개가 필요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2년 안에 57개를 짓습니까? 자, 근데 또 하나,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리백이 뭡니까?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500테라와트를 만든다?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러분 재생에너지의 생산량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 한국만 역성장하고 있고 전기차만 역성장하는 게 아니죠. 정말 무풍지대에 있는 거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성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재생에너지 가는데 지금 현재 이 500테라와트를 재생에너지는 못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있죠. 아리백에 이 아리백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게 리가 이제 리뉴어블 재생이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클린으로 바꿔서 C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집어여달라. 그래서 좀 믹스하게 해달라. 재생에너지, 즉 솔라와 윈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라, 윈드 플러스 아톰까지 원자력까지 여서 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통과할 거라고 보여요. 전기 수요가 AI에 대한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증하는 것만큼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뭐 JP모건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투자하는 데를 선정을 했죠. 그게 다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공급하는 곳. 뭐 이런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지금 80%씩 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은 저는 계속 상승할 거 봐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윈도우라든지 오피스에 목숨 걸지 않고 AI에 목숨 걸었고 요즘 클라우드의 수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전 세계적인 AI 학습에 대한 추론에 대한 니즈도 증가할 거지만 아까 말했던 젠슨왕의 표현을 빌리면 피지컬 AI, 즉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도 모두 다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는 커질 거고 기업들이 우리가 온프라미스로 그러니까 기업의 서버 하나 둬가지고 AI 돌린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력은 되게 가속화될 건데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전기다. 그래서 일렉트리시티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요즘 보면 원래도 빌 게이츠가 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는 함께 결정하죠. MS가 오픈 AI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빌 게이츠가 같이 투자를 한 건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건 빌 게이츠가 아예 에너지 사업에 개인적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버는 거죠. 자기가 에너지 투자해서 이 에너지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갖다 파는 거니까요. 뭐 나쁘게 보면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룰을 지키면 내부자 거래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의 강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의 와트시의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다 수입을 하다 보면은 이 수입하는 로지스틱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료가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곳이 미국인 것이 미국은 세일가스 쪽에서 가스를 갖춰다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석탄 발전소는 짓지 않습니다. 세일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가스를 저가로 갖고 온다든지 재생에너지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전기의 생산 원가가 대단히 가장 전 세계에서 저렴한 국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도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지만 가장 많이 지은 것은 뭐 버지니아라든지 뭐 이러한 뭐 미국의 특정 지역에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미국의 전기값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값을 어떻게 싸게 공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AI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사업들도 여러 번 섹터도 여러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빅테크 중에서는 저는 MS가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구글입니다. 알파벳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AI 오버뷰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즉 이제는 서치 엔진이 아니라 앤서 엔진으로 바꾼다 그래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답변 엔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AI가 그냥 답변을 다 해버리는 거고 링크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광고를 띄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나 지금 서울에 마포구에 사는데 마포구에서 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가나 내가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 할인하는 데까지 좀 찾아가서 내가 할 만한 적당한 데를 추천해줘. 이렇게 이제 AI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들의 광고를 띄운다는 거죠. 이런 컨셉으로 AI 오버뷰스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답변
답변 엔진으로 전환되고 있는 서비스 자체에서 충분히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구글은 판단하고 있지만 여기에 퍼플렉시티라든지 이제 오픈 AI도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넥스트 플래그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검색 엔진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유럽의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AI 관련돼서 거기서 오픈 AI가 2명이 발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픈 AI의 컨텐츠는 2023년 4월로 업데이트돼 있고 그 이후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AI를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 결과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구 경기 어떻게 됐냐? 선거 결과 어떻게 됐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르니까 답변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 업체인 오픈 AI 솔루션을 이용한 경쟁 업체인 퍼플렉시티라는 검색 업체가 있는데 요즘 여기가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픈 AI도 검색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GPT-4.5에서 보셨겠지만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많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질문하게 됩니다.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진화하면 특히 젊은 사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같이 아버님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거는 입력하는 건 되게 더디지만 말하는 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해질 거고 여기에는 축구 경기도 물어보고 냉장고 바꾸려고 하는데 냉장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에어컨 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게 되면 커머스랑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검색하면서 물건 검색하니까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 시작한 것처럼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쇼핑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1차 첫 번째 접점을 형성하는 인터페이스, 이것이 만약에 GPT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는 검색 서비스도 들어올 수 있고 커머스 시장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쪽 관련된 시장을 재편하게 될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글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은 어떤 기업이 될 거 같냐면 IBM 될 것 같아요. 네, IBM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주가도 1980년대, 1990년대 보면은 항상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마켓 캐피탈리제이션도. 하지만 지금 IBM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존재감을 그렇게 강하게 못 느끼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AI 모멘트가 만들어진다면 AI 모멘트도 반드시 모멘트라고 우리가 이 태제를 정해놓고 아직 결과를 확인하고 못하지만 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5년에서 7년은 걸리겠지만 경제 질서도 변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질서도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업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기업의 질서들도 뒤바뀔 거고 AI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는 저는 1순위에는 저는 우선 MS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취약한 기업은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메타는 중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자 접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 캐릭터 AI라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소설 속에 있는 인물, 애니메이션에 있는 인물, 존재하지 않는 이 철학가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호출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더 버지라는 언론에 따르면 틴스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데이 평균적으로 2 hours a day 하루에 2시간씩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AI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지금 메타도 도입을 하고 있고 아마 카카오도 저는 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서비스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확대시키는 AI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장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메타의 지속성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연하게 제가 후반부에서 얘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기업들 저는 테슬라 기업은 이제는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고 물론 과거부터도 AI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테슬라 주가가 높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을 보고 높았던 거고 이제는 실제적인 재무제표 상에서도 AI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야만 하는 AI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 강자들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산업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AI 로봇 산업은 자동차 산업보다도 전체 매출 사이즈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AI 로봇에 있어서 얼마나 이 판에 주도권을 질 것인가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신흥 강자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워터 부분은 그거는 이제 버털내기라 병목 현상이라니까 왜냐하면 이제 왜 AI에 물이 필요하냐? 냉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냉각수가 부족할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터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술적인 브렉스루라든지 그래서 물
부족을 좀 줄인다든지 또는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도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성 있는 칩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칩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기술력 브렉스루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에너지는 리소스였죠. 자원이었어요. 석유라든지 그러니까 파설 퓨얼,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자원에 의존하는데 자원의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너지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즉 전기료는 인하된 적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국이 전기료가 싸지만 전기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잖아요. 낮아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 가격 낮아지고 스마트폰 가격은 물론 낮아지진 않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과거에 그 기술력으로 친다면 이 가격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디플로이먼트, 테크놀로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치퍼, 저렴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테크놀로지의 속성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애저 테크놀로지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솔라라든지 윈드는 여러분 테크놀로지입니다. 자꾸 이것을 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하니까 뭔가 자연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해로움 없이 환경에 악영향 없이 추출해내는 완벽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파넬 기술이죠. 기술이 진화하다 보니까 솔라 파넬의 가격이 급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솔라 패널에서 단일 솔라 패널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가와트 시가 증가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윈드도 기술인 것이 윈드가 한 바퀴 터빈이 돌 때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킬로와트 시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건 터빈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의 진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에너지를 애저 테크놀로지로 본다라면 지금 문제는 워낙 에너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쫓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안 낮춰질 뿐이지만 에너지 또한 대단히 저렴해지고 있는 생산 원가가 저렴해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다만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서의 새로운 강자들도 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은 조금 처진 느낌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는 구글의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네. 단기간에는. 근데 장기간에 있어서는 즉 검색 시장 지배율이 90%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빙이 처음에 나오면서 GPT를 결합하면서 구글의 검색을 깰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빙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오픈 AI가 결합된다고 해서 빙이 효과적인 걸 못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구글의 지배력을 깨고 있는 건 퍼플렉시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오픈 AI 스스로가 검색 서비스로 진화할 겁니다. 네. 이러면 검색 시장 지배율이 90%에서 80%만 가도 투자자들은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에서 저는 60%, 50% 떨어지는 거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90%의 이 지배율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로 가서 85%, 82%, 81%를 기록하는 순간 알파벳의 주가는 대단히 하락할 가능성은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전기차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의 이유는 뭐고 시장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의 이제 둔화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장률 둔화지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은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죠. 성장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3년이 2022년 대비 40%대의 성장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은 30% 성장률을 했고 중국은 20% 성장을 했어요. 중국 요즘 전기차 성장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게 크게 성장하다 보니 이제 중국은 20%대 25% 성장했는데만 해도 되게 큰 성장이에요. 그런데 전체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미국 건 기대치가 높아요. 봤죠. 제가 이 책에서도 요 책입니다. 최근에 신간을 내셨죠.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네, 여기 보면은 앞부분은 일부는 테슬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의 특징들, 동남아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특징들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IRA법,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더 많이 성장할 거로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성장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도 나서서 이렇게 지원금을 쏟아주니 더 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웬걸 아무런 IRA 법이 있었나 없었나 존재 자체도 모르게 성장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는 성장을 했거든요. 워낙 테슬라 외에는 사실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플레이어가 누가 있습니까? GM과 포드가 있고 스텔란티스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작년에 하나도 출시를 안 했어요. 이제 집을 출시를 하겠다는 거죠. 크라이슬러하고 스텔란티스는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가 크라이슬러하고 집인데 집을 요번에 $30,000짜리 되게 저렴이 버전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겠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하나도 안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포드는 2개 팔았죠. 하나는 F150 픽업 트럭이죠.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무스탕 팔았죠. 무스탕 마하이.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조금 판 거예요.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해머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량을 갖다가 전기로 바꾼다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거 쓰는데 작년에 또 라인업 교체하느라고 또 생산을 일시 중단했었죠.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안 팔죠. 베트남에서 빔페스트 들어왔지만 아직 생산량이 쫓아오지 못하죠. 리비안도 만들어내지만 생산량이 얼마 안 되죠.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미국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진짜 치사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릴 때도 됐구만. 금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것은 높은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고 할부 금융을 할 때도 높은 할부 금융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즉 보조금을 받아도 올라간 만큼을 좀 낮춰주는 것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돌파구가 나오려면 좀 더 중저가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 모델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의 모델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도 전기차 충전소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우선 한국보다 더 장거리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보다 더 장거리 운전사가 많은데 이 장거리 운전하는 부분에서의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장거리 고속도로에서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이런 장거리 운전보다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죠. 예, 노르웨이가 신차 판매의 80%가 전기차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는 석유 산유국이에요. 근데도 거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자꾸 겨울에 전기차 충전 안 된다 그러는데 노르웨이 여러분들 얼마나 추우신지 아세요, 겨울에? 전기차 충전 다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에 이제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기차 보급률이 많으니까요. 충전의 90%는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유소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집하고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라는 것은요, 낡은 패러다임이에요. 전기차 충전의 90%가 집과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집과 직장에 얼마나 충전소를 많이 보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했을 때 퇴근할 때까지 충전 다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출근할 때 보니까 충전 빵빵하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처럼 충전합니다. 충전할 수 있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충전시키잖아요. 전기차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고 서울에서 속초 가는 거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많아봤자 10번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 부담스럽죠. 중간에 가서 좀 기다리면서 충전해야 되고. 10번 불편한 거예요. 10번. 이거는 구매할 때 절대 방해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마다 중간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충전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NACS를 갖다가 모두에게 개방하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볼보라든지 벤츠들도 다 와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충전망으로는 힘드니까 테슬라가 이미 깔아놓은 충전망을 플러스 알파를 내서 이 넉넉한 충전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또한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을 높여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률이 지금 흔히 말하는 아직 셀링, 즉 유리천장 꼭대기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대단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구가하면서 보급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매년 20%만 성장해도 중국은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봐야 될 것은 유럽은 우선은 경기 침체가 되게 심하다라는 것. 경기 침체가 심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구매 파워를, 소비 파워를, 구매력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니까요.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솔린까지도 쳐서도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유럽 정부에서는 천천히 나라마다 격차를 보이면서 전기차의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면서 에너지 보조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까 2023년부터는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없앴어요. 이런 보조금이 사라지는 효과들, 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변수들이 존재하면서 있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은 여러분 그냥 필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저도 압니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뭔가 이 가솔린 운전을 했을 때 부릉부릉 하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이 소리, 우왕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저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후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야 되고, 또 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면 물론 배터리도 환경 오염의 의미가 나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클린 에너지를 쓰는 사회로 가지 않는 이상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정해진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을 가실 때, 미국을 가실 때 여러분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다고 해서 바로 물론 난기류가 나서 사고도 나고,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라인 뭐 있었던 것처럼 사고도 나지만 그래도 목적지까지 대부분 많은 99.9%의 비행기들은 날아갑니다. 하나의 전환 과정에서의 난기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저는 작년도 난기류고 올해도 난기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도 그렇게 전기차의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둔화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의 어감이 안 좋다고 보는데,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것이 둔화인데, 한국 분들은 둔화라고 하면 마치 역성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차는 정말 전기차는 작년에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한국은 왜 역성장한 거죠? 우선은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현 정부도 내연기관을 좋아하고 재생에너지 부분으로의 전환을 그렇게 속도감을 내고 있지 않고요. 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제가 현대기아차 분하고도 이 책을 같이 썼습니다만, 그 저자 중에 이현정 씨 분이 현대기아차를 다니고 계신 분이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요, 전기차를 만드는 속속 미국하고 유럽에 팔기 바쁩니다. 우선 유럽은 규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전기차로에 전환하는 것을 2035년으로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분 CO2 규제는 이미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당 평균 98 CO2 g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 98이면 어느 정도는 모닝이에요, 모닝. 그러니까 모닝만 팔 수 있는데 현대차가 유럽에다 모닝만 파나요? 아니잖아요. 다 팔잖아요, 제네시스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는 0이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이 CO2를 예를 들면 제네시스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 가서 CO2 권리를 사오죠. 그래서 CO2의 테슬라의 재무제표 보면은 CO2 크레딧 판매 매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98g 유럽에서 이걸 못 맞힌 기업들이 유럽에서 테슬라한테 CO2 크레딧을 유럽에서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차를 어느 정도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가능하면 유럽에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갖다 다 팔아야죠. 미국도 지금 테슬라 요번에 지난 5월 달에 아이오닉 5 미국에서 신기록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겁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다가 갖다 댈 물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적게 팔려도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이제는 뭐 좀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론이 계속 전기차로의 전환이 아니라 그래도 가솔린과 디젤이 좋아, 이러한 쪽으로 여론이 크게 형성됐고, 또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트래픽을 만들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역시 내연차가 좋아, 뭐 전기차 충전도 안 돼. 충전 안 된다는 말은 진짜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가 작동되지 말아야죠. 그건 뭐냐면 온도가 30도 40도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충분한 방어 장치를 안 해놓은 것이 실수인 거지. 여러분,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방한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방한 장비를 안 해놓은 것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실내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겨울에 충전이 잘 안 된다? 이건 저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전기차가 보급되는 게 2차 전지 투자자 주주분들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항상 전기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 대전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백도가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유럽에서 뭐라고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얘기하냐면 다만 이제 그러니까 벤츠하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입장을 수정을 했어요. 100%는 아니다. 그래서 2035년으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2030년이 돼도 포르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 우리 전기차만 생산하지는 않겠다라고 입장 선언을 했습니다만 전기차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관세 논쟁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차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관세를 발표했죠. 뭐 한 대도 수입하지 않으면서 관세를 미리 발표하는 정치적 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요즘 관세를 진짜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여러분 전기차를 샀을 때 소비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 대신 생산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럼 여러분 전기차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럽에다 갖다 팔면은 유럽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구매할 때 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더블로 보조금 주는.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스텔란티스라든지 르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산 보조금 안 주고 판매할 때만 보조금 주는데 쟤네는 인력도 저렴한 데서 생산해서 거기다 보조금까지 오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래라는 거죠. 사실 불공정 경쟁 맞아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 협회는 3주 전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서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다가 지금 중국 차들이 겁나게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왜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일 자동차 3대 브랜드가 여러분 폭스바겐은 포르쉐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아우디도 들어가 있고 스코다라든지 시애트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죠.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버스인 만이라든지 MAN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스카니아라든지 이런 트럭들도 다 폭스바겐 정말 큰 기업이죠. 폭스바겐이 있고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그다음에 BMW 있죠. 이 3대 업체 입장에서 매년 가솔린을 포함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차량의 숫자가 판매 금액이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독일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들 막히니까. 그렇죠. 정말. 중국에게서 수입되는 유럽의 수입차한테서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분명히 보복 관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 없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차들하고의 경쟁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격마저 너무나도 또 비싸지면 그래서 뭐라고 자동차 협회에서는 얘기하냐면 우리는 중국에서 독일 자동차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전기차 전환하는 투자하고 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내려면 중국 자동차 기업에게 관세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독일 기업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럽연합은 지금 6개월 넘게 조사를 했고 조사를 완료했어요. 확실하게 공급 보조금이 중국에서는 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정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럽연합에 있는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복 관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독일이 우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프랑스가 이제 공식 입장을 내야 되는데 프랑스는 아직 내지는 않고 있는데 프랑스도 스텔란티스가 있고 르노도 있는데 여기도 중국에서 수출하는데 독일만큼 많이 수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의 성장도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작년에 2023년에 어떤 해였냐면 자동차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해였다라고 보면은 1위 자동차 수출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2위가 독일이고요. 사실은 또 뭐 90년대는 또 독일이 1등할 때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요즘 최근은 일본이 지속해 오고 있고 토요타의 승승장구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2024년에도 중국이 1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계속해서 1등할 것이냐? 잠깐만요. 지금 1위가 일본이었고 2위가 독일이라면서요. 근데 중국이 계속 1등 한다고요? 2023년 1위를 중국이 탈환했어요. 2023년에는 중국이 1등을 했었다. 기존에는 일본과 독일이 1등을 했었는데. 근데 2023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1등 세계 최대 수출 국가가 됐어요. 자동차.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걸 2024년에도 지속할 것이냐. 그만큼 지속한다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어차피 미국은 못 나가니까 이 대부분 어디서 팔냐면 유럽하고 동남아시아하고 남미에서 팔려요. 이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요즘 전기차 엄청나게 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또 엄청나게 산 거고, 베트남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사는데 베트남엔 빔페스트라는 자국 브랜드가 인기가 있고요. 지금 이제 태국 같은 데서도 많이 사는데 여러분들 이쪽 동남아 시장은 어디가 지배했던 시장입니까? 일본 자동차가 지배했던 거. 동남아 여행 가면은 손 토요타잖아요. 맞아.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속도로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만들어줬어요. 왜? 우리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애정을 들였던 것이 일본 자동차 업체인데, 일본 자동차 업체가 지금 동남아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에서의 중국차 진출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율 성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의 전환에 있어서 이제 자국만의 브랜드만이 아니라 중국차들이 저가 공세를 하면서, 퀄리티 있는 나름대로 품질도 있으면 저가 공세를 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의외로 땡기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생각도 안 했던 동남아시아에서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거고, 또 전기차의 저항 세력이 누구냐면 저는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토요타가 지금 세계에서 판매 대수로는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토요타에서 전기차 25,000대 팔았어요. 장난인 거죠. 너무 못 팔았네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토요타의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2030년이 와도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셀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 팔면 되고 우리도 30%에 맞는 전기차는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토요타를 노키아랑 많이 비유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가 쫄딱 망한 노키아처럼 토요타의 몰락이 예견되어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뭐 노키아 정도는 아니고요. IB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IBM 정도로 봐서 지금 IBM 존재하고 있고 되게 건실한 기업이죠. 토요타도 존재하고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남겠지만 1위 기업의 자리는 분명히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2023년에서, 그리고 만약에 토요타가 늦게나마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짜로, 물론 지금도 투자는 하고는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가속화를 낸다라면 2024년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전기차의 전환 속도도 또 한 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전 세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도 지금 되게 큰 기업이죠.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그다음에 프랑스의 시트로엔과 푸조, 그 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집, 요렇게 거대 기업들이 합친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공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푸조하고 시트로엔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피아트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전기차 공세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특히 전기차 전환이 더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골목길에 아이오닉 5도 지나가기 어려워요. 정말 소형차예요, 말이에요. 이 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데까지 지금 이탈리아 피아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소형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롬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제네시스 타고 다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큰 거리만 다니지 않겠다라는, 가격이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면 전기차, 큰 차를 탈 수 있지만, 롬에서 사시려면 진짜 2명 탈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차들을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는 전기차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피아트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르노버 만들기 시작했고, 이 기술을 2024년에 비로소 집에다가 집어여서, 브랜드는 아실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에서 스텔란티스가 이제 가속도를 냈다라는 것.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차 역사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여러분 2개 합쳐서 테슬라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마 올해가 나면은 현대기아차는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도 현대기아차는 없어서 못 팝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잘 나가고 있고, 테슬라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BMW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도 가속화를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 자동차, 토요타, 혼다, 또 뭐 토요타의 하나의 브랜드인 스즈키, 뭐 이런 데서 전기차의 전환으로 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일 뿐이지, 일본 자동차마저도 전환한다라면 전기차로, 그러니까 가솔린으로의 백도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약 관세 장벽이 없다면 중국 자동차 기업은 세계의 전통 기업들을 모두 몰락시킬 수 있다 경고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워낙 싸기 때문인 건가요? 싸고 품질도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가격이 쌌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싼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전기차도 있어요. 그거는 윈도우도 손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저렴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윈도우를 창문을 손으로 올려야 되는 시대를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경험도 못 해보셨을 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저는 독일에서 한 11년 살았었는데 독일에서는 있습니다. 벤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날로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에어컨 없는 차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저는 익숙하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초기 전기차들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BYD가 작년 7월부터 수출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괜찮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속도가 붙은 거죠. 중국은 예를 들면 초기에 2천여 개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2,000개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망했어요. 그러면서 아유 저런 난리평으로 만들고 좀 말도 안 되는 거 만들고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여러분 전기차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막 2명이 타가지고 막 가다가 부닥치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차들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수가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2,000개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망하면 어떤 데는 모터를 잘 만들었는데 망해요. 그럼 이 모터 기술을 옆에서 사갑니다. 어떤 데는 윈도우를 잘 만들어요. 이 기술을 사가요. 어떤 데는 에어백을 잘 만들었어요. 이 기술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렴되면서 결국은 7개에서 10개의 빅플레이어만 남게 되는데 이 빅플레이어는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올해 2024년 3월에 있었던 베이킹 모터쇼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 임원들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언론들도 가가지고 충격받고 오고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까지 잘 만드나 겉에 본체도 잘 만들기 시작하고 잘 만들죠. 왜냐하면 디자인 다 누가 합니까? 독일에서 디자이너들 다 불러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아차 디자인 다 아우디 디자이너들 다 불러온 거잖아요. 한국도 디자인이 좋아진 것이 결국 한국도 돈을 많이 벌면서 월급 많이 줄 수 있게 되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디자이너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라도 안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샤오미의 그 차는요 완전히 독일 사람들이 다 그냥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에 디자이너 그 샤오미 얘기하잖아요. 한 명도 중국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바디도 만들고 다 이제 외국 기술자들 돈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들이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고 특히 배터리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사람들이 노는 게 뭐냐면 카 인포테인먼트. 중국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벤츠라든지 BMW 타면은 현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구려요, 제가 보기에는. BY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카피캣이니까 화면 큰 거, 이제 화면 큰 거 하나를 갖다가 놔두는 거는 BYD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뭐 길리에서 나오는 뭐 이러한 하이엔드 차량이라든지 그런 식의 협업도 많이 해요. 전장은 하웨이가 다 하는. 하웨이가 전장 다 하고 카 인포테인먼트도 하웨이가 다 하는 이렇게 나오면서 스피커를 막 20몇 개를 갖다 깔아 놓는다든지 화면도 하나가 아니에요. 화면도 또 이동도 해요. 막 운전석에 있는 걸 갖다가 보조석으로 쫙 밀면 큰 화면에 이동도 하고 뒤에도 큰 화면이 있고 뭐 가라오케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명이 타고 운전하는 경우가 중국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패밀리가 많이 이동할 때 쓰다 보니까 특히 설날 때 추석 때 설날 때 엄청 대이동을 하잖아요.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카 인포테인먼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카 인포테인먼트가 발전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고객 만족도 고객의 체험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차의 경쟁력은 우선 중국의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시장이 큰 나라 중국입니다, 여러분. 1위가 중국이고 압도적인 차이로 연 1,700만 대에서 1,800만 대가 팔리는 거고 연 1,400만 대에서 1,500 팔리는 시장이 미국이죠. 미국이 2등 시장이고 그다음에 연 1,200에서 1,300, 1,400까지도 가는 3위 시장이 유럽이죠. 유럽을 한 나라로 시장으로 본다면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차들의 시장 점유율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반중 정서 저도 인정하는데요. 현대차 옛날에 포니 만들 때 얼마나 후졌어요. 포니 얼마나 후졌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포니를 기억하시는 저는 아주 옛날 옛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포니를 타본 적도 있지만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있으실 텐데 근데 한국도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근데 한국은 2, 3년이 걸렸던 거를 중국은 한 10년 안에 단축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차의 위력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일 정서가 있고 반중 정서가 있는 거 저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하지만 시장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시장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시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한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프라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현대기아차는요 수출을 못하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수출 뭘로 많이 합니까? 전기차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빨리 국내 시장도 현대가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내수 시장에서 또 많은 디맨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마트폰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요 내수 시장이에요. 과거에 피처폰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잘 만들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한국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1.7년이었어요. 2년도 안 돼서 피처폰을 바꿔줬어요. 그럼 계속해서 신모델 만들잖아요. 사람들 취향도 해야 되고. 지멘스라는 독일에 있는 휴대폰 기업이 있었어요. 피처폰. 네. 망했어요. 휴대폰. 왜? 독일은 3.2년인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바꿔요. 왜 백색 가전을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TV를 휩쓸고 있습니까? 내수 시장에서 열심히 바꿔주셨어요. 강해졌군요. 네. 계속해서 바뀌어졌고 독일은 밀레라는 여러분 뭐 유명한 가전이 있죠. 있죠. 밀레가 요즘 연구진들이 왜 R&D에서 뭘 연구하냐면 10년 안에 고장나는 세탁기 연구하고 있어요. 고장이 나야 바꾸니까. 고장이 나야 바꾸는데 밀레 저기 여러분 독일에 12년 정도 살았으니까 가면요 30년 된 저기 세탁기 쓰고 있는 집 그냥 넘쳐나요. 너무 튼튼해서. 너무 튼튼하니까요. 안 바꾸는 거죠. 30년이 지나도. 그러면 밀레는 해외 수출 안 하면 네. 내수 시장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내수 시장에서 좀 적당하게 바꿔주는 교체 수요가 있어줘야 그러면서 디맨드도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의 취향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도 빨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현대가 강해져야 되고 기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전지를 탑재한 현대 기아차가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는 압도적인 테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랑 미국 수출 맡긴 중국이 현재 노리고 있는 것과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관세를 했냐면 그건 이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First China Shock라고 얘기해요. 1차 중국 충격.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다 옮기면서 저가 제품들이 오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낮아지고, 뭐, 싼 거는 중국에서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에 의한 잘하는 거는 저쪽에 A라는 국가에 하고 B는 B 잘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미국은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저가 단순 생산하는 건 중국에 다 맡겼죠. 미국의 생산 공장이 몰려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도 좋지 않았었죠. 디트로이트 주변이라든지 이쪽 지역들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 백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은 원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몰락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쪽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번에 반도체 공장 짓고 전기차 공장 짓는데 한국하고 합작하고 있는데 다 어디냐면 과거에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과거에 중공업 지역이 발전했을 때 몰락했던 지역에다가 지금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뭐 자동차 공장을 합작 공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다 올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24년에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만약에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가 미국을 휩쓸어 버리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 스윙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접전 지역이죠. 접전 지역이고 올해는 트럼프 찍었다가 다음에는 바이든 찍고 이번에는 공화당 찍었다 민주당 찍고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여기가 지금 다 자동차 산업이 몰려 있는 곳인데 만약에 중국 자동차가 올해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싹 다 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트럼프로 찍게 되면 민주당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 파는 중국 전기차를 수입해서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GM하고 포드하고 스텔란티스 혼내줘. 매기효과를 만들어내자는 파가 있고 하나는 아니 그랬다가는 우리 이번에 선거 질 거야. 그러면 전기차의 전환은 트럼프는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전기차의 전환은 늦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관세 장벽을 수입도 안 했는데 물론 비아디의 버스는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는 이미 미국에 들어가고 있지만 승용차 버스 시장 크지 않으니까요. 이 승용차 시장에서 이 중국차가 다르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또 유권자들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저거 지금 당장 망하지 않아도 곧 있으면 우리 미국 기업들 어려워지겠네. 이래지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세 장벽이 있었다라고 관세 논쟁이 있었다. 미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2024년 11월 선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죠? 중국은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멕시코로 갈게.
멕시코는 이제 북미 무역 협정이 걸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관세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 그럼 멕시코에 공장 짓고 미국에다 수출하면은 관세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국은 우회 전략을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공장 땅을 찾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우회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백악관에서는 하나의 태클을 더 걸었죠.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질 거기 때문에 또 갖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촬영하고 다닐 거고 이 촬영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차로 환영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막겠다는 거네요. 어떻게든지 올해는 막을 겁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으니까. 네, 대선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거라고 보고 트럼프가 돼도 이 막는 거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차는 쉽게 뚫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근데 중국차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선 커지고 있는 남미 시장과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에서만 선방을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고 있는 전기차 패권을 중국에게 앞으로 뺏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나요? 그건 이제 GM과 포드가 스텔란티스가 어떻게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든 정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 공장들도 지금 중국에다가 미국에다 짓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독려하는 거죠. 제발 빨리. GM하고 포드, 스텔란티스 너네들도 빨리 전기차로 전환해라. 테슬라만은 좀 힘드나요? 그렇잖아요. 물론 소프트웨어를 차별화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100대 중에 10대가 테슬라면 그래도 걸어가시면서 히끗히끗 보시잖아요. 좋겠다. 100대 중에 90대가 테슬라예요, 봐요. 뭐야, 우리 좀 차별화된 차 좀 타자. 좀 다른 거 타자. 물론 테슬라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차별화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들 아이폰 갖고 있어도 또 아이폰 사는 이유는 앱이 다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폰 쓰고 제 조카도 아이폰 쓰는데 같은 아이폰인가요? 아니죠. 앱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아이폰 달라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체험이 달라지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차량이 많아져도 그런 효과는 뭐 이렇게 상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차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모델의 다양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테슬라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GM에 일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수가 몇 명이고 포드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몇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출간하신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또 책도 출간하셨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올해 1분기 테슬라 실적이랑 테슬라 컨퍼런스 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올해 이제 1월 말에 이제 2024년 4분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올해 4월 23일 날 올해 1분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제가 책을 늦게 나온 이유도 그건데 책의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책을 2월 말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가 스톱하고 4월 23일 날 컨퍼런스 콜 들은 다음에 서문부터 앞에 1부는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올해 1월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은 2024년이 열나 힘든 해가 될 것이라가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발표한,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것은 판매 목표량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실망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 1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떨어졌던 것은 3월 달에 로이터가 얘네 모델2 안 만든대. 중국 자동차의 공세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가 공세가 모델2 만들어서 방어해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모델2가 원래 2025년 하반기에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이것도 연장 안 만든대.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140달러까지 떨어졌던 이때 사지 못해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23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실제로 전환을 하겠다. 거기에서 보여줬던 수치가 뭐냐면 2022년에 1분기 때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이 차지했던 매출의 규모가 90%였어요. 근데 2024년 1분기 때 자동차 매출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부분하고 서비스 사업 부분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죠. 저는 이 부분이 자동차 매출이 50%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자동차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AI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 부분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서비스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 보험하고 북미하고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슈퍼차저에서 나오는 수익이죠. 이 두 개인데 여기에 이제 항목이 더 있어요. 디아돌스.
요 부분이 이제 FSD 판매량이거든요. FSD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즉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재무제표상으로 보이게 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AI 테슬라 생태계를 발표했어요. FSD를 기본으로 AI 기본으로 두고서 이게 이제 FSD가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FSD를 믿지 않으면 테슬라에게 투자하지 마셔라. 자, 여기에서 FSD와 결합된 자동차가 나가는 거고 FSD와 결합된 로봇이 나와서 옵티머스가 나오는 거고 FSD에 쓰였던 이 AI를 기술해가지고 에너지 지금 메가팩에도 오토비더라는 AI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에너지 사업에도 AI가 들어가는 거고 즉 AI를 또 이걸 받쳐주기 위한 도조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5,000개의 H백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85,000개의 H백을 가질 거다. 물론 또 테슬라가 어제 뉴스에서는 테슬라로 갈 H백을 X.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가 있죠. 여기서 60억 달러 투자를 받으면서 여기다가 10만 개의 H백을 만들어서 AI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지금 우선은 테슬라로 갈 물량을 X.AI로 돌리라고 해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닌 게 올해 4월 23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1월 달까지에는 우리에게 병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FSD AI를 학습시키는데 병목이 있었는데 이미 병목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천천히 칩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완성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이 책에도 도조 슈퍼컴퓨터의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FSD를 학습시키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생태계로의 전환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이것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가 자동차에 대한 전략이에요. 로이터는 테슬라가 모델 2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건 반이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자동차 모델 2를 테슬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대단히 진일보한 플랫폼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는 것은 시작이 이때지 양산, 즉 대량 생산은 2026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봇택시만 생산하겠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로봇택시만 생산하는데 로봇택시는 여러분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허가 날 때도 시간 걸릴 거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500대, 1000대, 10,000대 이렇게만 생산하면 되거든요. 지금 사이버트럭 생산하듯이 천천히 양산을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자동차는 앞으로 어디서 생산하냐면 이걸 모델 2라고 명칭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라인에서 모델 3를 변형하고 모델 Y를 변형해서 모델 3나 모델 Y보다 치퍼라는 단어를 써요. 저렴한 아마 $5,000에서 $8,000 정도 저렴한 차량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2024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훨씬 더 이 출시 시기를 당긴 거죠. 그래서 중국 자동차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서 2026년에서의 중국차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에부터 양산한다는 건 올해 2023년 하반기에는 신차 모델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3의 저가 모델, 그러니까 즉 페이스리프트는 저가 모델이 아니죠. 하이랜드라든지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싸지죠.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저가 모델을 모델 3에서 만들고 모델 Y의 저가 모델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까지 맞추면은 $20,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보조금을 맞춰야 $20,000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국차하고에도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2024년 상반기에 나온다든가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고 2024년 상반기요? 네. 올해인가요? 20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죄송합니다. 2025년 상반기입니다. 네. 2025년 올해가 2023년으로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모델은 공개는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중국 자동차에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매출량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의 전체 매출량은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중국차의 공세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차량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로봇택시를 공개하겠다. 예, 올해 8월 8일인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에는 이미 10여 개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로봇택시를 운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허가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도시마다 100대에서 200대 정도 굴리는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천히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카가
컨셉 개념이 되는 거지 전면적으로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건 아니다. 왜? 로보택시의 양산은 2025년 내년 하반기니까요. 그럼 2026년부터나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도 그때까지 성숙해야 되고 FSD도 그리고 로보택시가 되려면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도 국가가 공인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택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어디에 그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지 이런 이동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님들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택시 비즈니스가 본격화되게 될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27년 정도나 가야 로보택시가 좀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로보택시의 어떤 컨셉가 나오는 게 2025년 8월 8일이니까, 2024년 올해 8월 8일이니까 이때 이제 세상은 조금 놀라겠죠. 자,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월에 열린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이른바 도약을 위한 중간 휴직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휴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도약을 위한 거니까 그 도약은 뭐 내년부터인 건가요? 도약은 벌써 올해부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테슬라의 어떠한 기업의 중심 가치가 자동차에서 AI로 갔다라는 거고 이 AI 도약이 바로 FSD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말까지 1월 말 2월 초부터 FSD 12 버전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퍼지기 시작했죠. 지금 12.3까지 갔고 원래 12.4가 5월 말에 테슬라 직원들에게 뿌려졌고요. 그리고 원래 6월 초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6월 초에는 소비자들에게도 뿌려져야 되는데 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딜레이 됐습니다. 좀 딜레이 됐고 이것이 이제 6월 중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FSD의 이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엔드-투-엔드 AI로 가면서 10이라고는 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진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약을 위한 전환기는 FSD 10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가 좋아지고 그리고 13으로까지 가게 된다라면 실제로 FSD를 갖다가 사람들이 구독하는 것도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낮췄잖아요. 저는 이거 한 50달러까지도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50달러 정도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 개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명 있으나 두 명 있으나 10명 있으나 100명 있으나 서버 비용 정도 들지 사실은 어떤 물리적 비용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은 저렴해질 수 있고 대중화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50달러까지 내려갔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면 사실 더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전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FSD 10이나 12.4나 12.5, 12.6으로 간다라면 훨씬 더 진화된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20배 더 좋아질 거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배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기 테슬라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2배만 해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4와 12.5는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8월 8일까지는 12.5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 지금 어쨌든 크게 하락한 진짜 이유라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책 보니까 그런 이유 뭘까요? 우선은 저는 테슬라 1기와 2기가 구별돼야 된다. 1기는 물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정말 2018년에 테슬라 주식 사셨으면 1000% 이익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컸던 시기가 1기라고 본다라면 또 한 번 1000% 성장 시기가 언제 올 거냐. 저는 본다라면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는 그냥 계속해서 등락을 할 거라고 보는데 모멘텀은 8월 8일 로보택시겠죠.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 두 가지입니다. 로보택시의 컨셉트카가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능성을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 거고 이때 나올 때쯤 공개되는 FSD가 더 중요해요. 12.4와 12.5가 나오는 건데 요즘 그나마 이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12.4와 12.5를 자신의 개인차에서 체험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여론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SD 12.4나 12.5가 빨리 나와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에 테슬라 주가가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30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은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24년은 원래 일론 머스크가 1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휴지기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200달러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FSD의 성능 개선에 딸려 있다라고 저는 달려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되고 있고 2025년 내년부터는 자 에너지 산업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세마이 트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체계 지금 들어가는 공장을 너바다에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생산량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생산량이 좋아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저가 모델.
모델 2는 아닙니다만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모델들이 나오면서 매출 신장을 꾀한다. 이런다라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완만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물론 이제 한꺼번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이런 현상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경향성으로 볼 때 상승의 시작은 2025년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상승이 시작되고 조금 크게 될 수 있는 건 2026년과 7년.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기 시대와 맞는 1000%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도 모아가시겠네요. 네. 작년부터 저는 사기 시작해서요.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과 오늘 이제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요청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질문이 남은 게 많은데 다음번에 또 긴 시간 한번 마련해보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요약 질문입니다. AI랑 반도체, 로봇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은 로봇들 중에 상장된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상장된 기업이 많지 않은데 로봇계 기업에서 가장 진일보한 기업은 저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봇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핵심이 하나가 두뇌고, 두뇌가 되는 것은 AI고, 이 AI가 테슬라는 FSD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AI가 추가될 겁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이거는 테슬라 자회사는 아니지만 X.AI 에서 지금 60억 달러를 모았고 여기에서 10만 개의 H100으로 인비디아의 것으로 빠른 속도로 생성 AI를 만들 거고, 이것이 또 로봇에서 결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4680 배터리가 있는 거고, 또 솔리드 요즘 배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구동기인데 이건 전기 모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중국 기업들이 요즘 AI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대단히 많고 있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진화되는 속도가 많은데 여기에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로봇 기업은 IPO가 공개된 주식이 아니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 또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마존의 웨어하우스에 로봇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이 물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사람이 고위험군에 있었던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비용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라든지 부상률을 절감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이 웨어하우스 부분에서 AI 로봇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것이라는 거고, 물론 현대자동차라든지 지금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들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이것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뜰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로봇에 들어갈 하이엔드 칩, 로봇에서 여러분 다 하이엔드 칩 들어가야 됩니다. 추론 칩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엔비디아가 로봇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 수많은 로봇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기도 아마존이 들어가고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 클라우드 사업들은 계속해서 로봇주와 관련주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자, AI 반도체에서는요? AI 반도체는 저는 이제 누가 그로크를 인수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로크가 뭔가요? GROQ 해서 미국에서 지금 MPU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요즘 추론칩만을 전문화하는 것을 NPU라고 얘기를 하죠. NPU 부분에서는 지금 인텔도 잘하고 있지만 그로크가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지금 대단히 성능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설계했고, 한국의 레벨리온 같은 곳이죠. 한국의 레벨리온 같은데 아마존은 엔비디아가 사건,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FCC가 이거를 어느 정도 허가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추론에 전문화된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나온 추론칩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로크를 누가 구매할 거냐? 암이 구매할 거냐? 암이 구매할 수도 있고, MS가 구매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구매할 수도 있고, 인텔이 구매할 수도 있고, AMD가 구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지금 AMD도, 인텔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압도적인 엔비디아하고의 그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고, 이 그로크를 갖게 된다면, 대단히 추론칩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NPU 시장,
또는 뭐 LPU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추론칩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것인가를 또 지켜봐야 되고, 또 AI 이 반도체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것은 또 애플도 여러분 기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6월 10일 날 하는 WWDC에서 어떻게 애플이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면서 아이폰에다가 AI를 집어일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애플이 M4를 만들면서부터는 M4를 서버 시장의 H백 경쟁 제품으로 집어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4로 만들어나는 서버 시장이 정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까지는 가장 AI에 뒤처져 있었는데 이번 WWDC를 통해서 애플이 어떠한 AI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밝히는가에 따라서 AI 기업으로서, 또 하나는 AI 칩 시장으로서 M4가 어느 정도의 어떠한 시장력을 가지게 될지를 좀 지켜보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 가장 좋아하시는 기업은 MS, 엔비디아, 테슬라 요 세 개인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 뭐 애플이든 뭐든 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박사님과 못다한 이야기 테슬라 폭발 성장 시나리오 요 책에 대해 궁금하시면 요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못다한 또 질문지는 조만간 박사님과 좋은 시간 또 마련해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